안녕하십니까. 의사와 함께 수다 뜨는 시간 명예와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의사다 MC 양깡입니다. 철중 기자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조신하게 잘 지냈습니다. 자, 양깡.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양깡? 뜻은 별거 없습니다. 왜 먹는 거야? 양갱도 아니고. 맞아요. 양갱 맞아요? 맞아요. 양갱에서 나온 거야? 예, 맞아요. 그럼 양갱이라고 해야지 왜 양깡이야? 양갱이라고 하다가 발음이 이제 된 발음이 좀 쓰이기 시작하더니 저를 부를 때 그냥 양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귀하게 먹던 음식이었는데. 네. 아주 목소리가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요거 이혜선 씨가 써놓은 거야. 이거 맨날. 그러네요. 이혜선 씨도 나왔습니다. 청년의사의 제일 미모 기자. 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네. 이런 멘트 맨날 써놓지. 맨날 그냥 써놓고. 자, 오늘 명수에 출연하시는 교수님은 우리 양갱보다 더 잘생겼어요. 심지어 같은 비뇨기과네요. 자, 일단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의료계의 진정한 엄친남. 이것도 뭐야. 엄마 친구 남편. 야, 이건 좀 애매한데. 엄친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친구 남편? 이건 패러디죠? 패러디. 이건 뭐 비디오 19금 비디오 같아. 네? 자,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나군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군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이거 써놓은 대로 그대로 읽네. 자, 팟캐스트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여기는 우린 기존 방송과 달리 약간 수다 떨듯이 그래서 자기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예. 자, 일단 먼저 나군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명수대 모시기 딱 맞는 명이십니다. 국내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얘기하기 전에 이효선 씨, 이 엄친남이 뭐야? 엄친남. 엄마 친구 남편. 왜 쓰는 말이야? 이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되게 민감하죠. 엄친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열이야? 네, 그런 계열이에요. 아유, 이게 좀 나이 많다는 뜻인데? 네? 섭섭하겠는데? 뭐. 아닙니다. 네. 꽃중남, 이런 꽃중년, 이런 개념인데, 이거.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그 전립선 질환하고 로봇 수술 전반에서 얘기를 할 텐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진짜 수술하는 줄 알아. 태권브이가 와가지고,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로봇이 대신하는 줄 알아. 자, 이 얘기에 대한 로봇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있다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나 교수님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교수 맞아요? 네. 정 교수 언제 됐어? 3년 됐습니다. 그래. 네. 보기엔 뭐 이렇게 빨리 줘? 네. 그다음에 비뇨기암 전문 클리닉, 고집적 초음파 치료 클리닉 운영하시고, 미국 이게 뭐야? 저널 오브 유럴로지, 저널 오브 엔도 유럴로지 심사위원.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건데. 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가 못해. 알기로는. 영어 좀 해야 돼. 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논문도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나근호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그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야. 나보다 잘해, 심지어. 그래서 미팔군 원투원 제너럴 호스피털 비뇨기과 자문의사로 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왜 잘하죠?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왔죠? 네, 일부 다녔었습니다. 예. 참고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니, 그래서 미국에서 편파적이었구나. 네. 학연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막판에 내가 다닌 상문고등학교를 온 거야. 그치? 상문고 나오셨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졸업장은 상문고야. 네. 그렇네요. 주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야.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네. 우리나라 의사들 치고는 잘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미국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미국 가서 우리 나 교수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디스커션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내가 못 알아들어서 진짜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자, 나군호 교수 하면 유명하게 이제 로봇 수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2005년도. 네. 2002년 월드컵 4강 경기가 채 가시기. 가신 거 그때는 좀 맞으세요? 멀다. 죄송합니다. 가시고 나서 전립선암 로봇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립선암 로봇 수술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갖고 있어요. 네. 몇 건 했어요, 이제까지?
이제 한 1,800건 정도 했습니다. 이야, 네. 엄청나게 했구나. 네. 그냥. 뭐 하여튼 나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러 온 유명 인사도 많았는데요. 그중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전립선암이었어요. 네, 이분 재활의학과 전문의신데 어떻게 그 고려인 소개로 오셨어요, 사실은. 네, 카자흐스탄 자기 옆 마을에 그 고려인 그 체육부 장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일로 가려다가 어떻게 오셨는데 만족을 하신 곳에 가셨습니다. 잘 깔끔하게 네, 처리되고 뭐 잘 됐다고. 보통 그러면은 뭐 카자흐스탄 한번 초대하고 막 이럴 텐데. 네, 3번 다녀왔습니다. 말고기도 먹었고요. 네,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는 혼자 다니더라고. 보통. 네. 자, 학술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성과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비디오 부문 최우수 논문상, 세계 뇌비뇨기과 학회에서 받았습니다. 자, 주요 관심 분야는 로봇 수술, 복강경 채소 침습적 수술, 그리고 로봇으로 인한 신장 수술. 외국인 진료도 하나요? 국제센터에서? 네, 그래서 저 한 5% 정도의 환자는 또 외국인이십니다. 그래요? 네, 로봇 수술 또 받으러 우리나라로 찾아주셔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도대체? 뭐 논문을 이렇게. 네, 아름아름 뭐 소개받고 오시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오시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의료를 참관하고 배우러 오시는 그 전문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분이 소개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논문차에서 오는 환자들이나 정보차에서 오는 환자들을 구글 페이션트를 구글링 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균호 교수한테 온 거지. 그게 사실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런 트렌드가 네. 있게 된지.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균호 교수 밑에는 미국 의사들도 와서 로봇 수술 배워. 이게 완전히 역전인 거지.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가서 배웠는데 이제는 미국 의사가 로봇 수술 배우겠다고 한국에 오니까 격세지감이지. 그럼요. 예. 근데 한국 의사분들이 뭐 어떤 그런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로봇 수술을 미국인이나 이런 백인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거는 알아.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항상 나오지 않나요? 나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직접.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똑같은 전립선암, 똑같은 병기의 전립선암을 로봇으로 수술하는데 러닝 타임이 우리나라 몇 분이고 미국 몇 분이에요? 러닝 타임. 네. 좀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하는 용어가 시간. 나왔어요. 예. 있어 보이세요. 네, 그 영어 좀 쓴다니까. 영화로 치면 이제 러닝 타임인데 미국 또한 뭐 1시간 반, 우리도 한 1시간 반. 근데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젓가락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거 없는. 우리가 좀 빠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러닝 러닝 타임은 커브를, 짧은데 예. 그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덜 뚱뚱하시니까 그 시간은 훨씬 빠릅니다. 예, 열고 닫고 하는 시간은 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사에서 교회 오빠 양강의 하반신 토크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랫돌이 질환. 교회 오빠가 왜 제가 실제로 교회를 다녀요. 아랫돌이 질환하고 교회 오빠하고 잘 안 어울려. 일부러 그렇게 장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립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의외로.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질문을 좀 해결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 거 듣는 사람 되게 젊은 사람들 아닌가? 아마 청취자가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만 듣는 것도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방송 굉장히 열심히 우리도 듣더라고요. 외국인 시청자, 외국인 해외 동포.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면 해외 동포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했어야지 돼요. 예. 외국어로. 아니. 왜 가요 무대 할 때 보면은 네. 맨 처음에 뭐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해외 동포 분들 또 인사를 하더라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동포한테 꼭 네, 인사.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립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립선이 뭐예요? 네, 전립선은 그 이름이 일단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뭐 앞에 있다 그래서 앞전자를 쓰고 있는데 한자로 그게 이제 그 방광의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앞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변 보는 길 앞에 있는 그런 그 밤톨만한 기관이고요. 네. 원래는 증상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었다가 이게 최소한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돼야 이제 비대증이 생기면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연령층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에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 특고이네. 네, 기능은 뭡니까? 전립선의 기능. 기능은 그 정액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 네. 인류의 종족 번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이게 뭐 소변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참 궁금한데요. 이게 필요 없는 거를 주셨을 리가 없는데. 아니, 정액에 영향을 준다며. 네,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기능도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연결되는 그 부위에 딱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도는 전립선의 중앙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즈는 약 밤톨. 네. 정상인 경우가 밤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커져요. 네, 뭐 귤이 됐다가 뭐 작은 네, 사과가 됐다가 뭐 크면은 이제 작은 배까지 간다 그러는데 야. 네, 큰 전립선을 저희가 귤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낑깡만. 양깡 낑깡. 아니 근데 그게 왜 커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노출 기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렸을 때 그 옛날에 넷이라고 네. 고환을 양쪽을 절제한 사람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 호르몬으로 이 전립선 자체가 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 줄잖아. 그러니까 줄지만 이제 노출 기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뭐 10대 후반부터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게 그 뭐 한간에는 성생활을 문란하게 했을 때 커지는 거냐, 뭐 암이 그렇게 생기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데. 교회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란하게 행동했을 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약간 그 오해를 줄 수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런 설도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않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암이 걸리고 이제 안타까우시니까 이게 내가 예전에 그런 일들 때문에 혹시 생긴 거 아니냐. 먼저 까. 네, 근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당연히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미국에서 비슷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정관 수술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정관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봐도 뭐 그런 결과는 없기 때문에 혹시 참고로 예전에 뭐 정관 수술 혹은 지금 정관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뭐 피임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되 정관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암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 더 늘어난 건 아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 왔다는 것이 뭐 과거의 성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과거에는 진짜 이 고령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환자가 늘겠네요, 이제. 네. 비뇨기과 잘했다 이거. 그렇지만 뭐 비뇨기과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뭐 이 전문의 이 지원이 가장 적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그 수술이 많은 그 수술 단위 수술로 보면은 그 백내장 수술입니다. 굉장히 많겠지. 고령 사회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술이 저희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 수술인데,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뭐 백내장 수술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눈이 두 개인데 저희는 남자만 있는데 그 수술 수위가 2개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를 봤을 때는 거의 뭐 네,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눈 없다. 하나보다 훨씬 많은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암 발생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전립선암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네. 유방암은 굉장히 급속하게 네. 대장암도 급속하게 서구암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아. 네. 그게 왜 그런 거냐 이거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아주 뭐 전문가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서구암인데 왜 전립선암만 천천히 느냐 이거지. 네. 그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뭐 대장암 모두 다 이제 검진 쪽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의 그 대도시 지역도 그렇고요. 이게 아시아의 문제고. 네, 아시아의 그 인종적인 그 특성이 아무래도 전립선암이 좀 덜 생기는데, 대신
그 악성도는 높습니다. 아, 이게 덜 생기지만 실제 그 악성도를 보면은 좀 더 독한 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간에 뭐 갑상선, 전립선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순환암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시거나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인종적으로 진단이 됐을 때 확실히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갑상선암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미국의 이 암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 악성도 암 진단, 뭐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냐 아니냐를 일찌감치부터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리슨 점수라는 그 점수표가 있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10점 만점인데요. 그 예전에 뭐 2점, 3점, 4점, 5점까지는 지금 현재는 병리학적으로 아예 암이라고 진단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암축에도 못 뛰어. 네, 암축에도 아예 진단이 안 나오니까 고민도 없고. 섭섭하겠는데. 네, 모양은 암세포인데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서 미국에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다른 암에서 지금 논란이 아마 지금 그 과정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는 것 중에 그거 재밌네. 전립선하고 갑상선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헷갈려가지고. 이 좀 약간 음률도 비슷하네. 전립선, 갑상선. 네. 그 예술의 전당 그 할머니들이 예술의 전당 가려고 택시 타다가 택시 타서 무심코 그런다잖아. 전설의 고향 가야 된다고. 택시 운전사가 알아서 간대. 예술의 전당인 줄 알고. 근데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이잖아요. 네. 암은 보통 증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예전에 많았던 증상이 이제 뭐 아주 전이가 많이 되면 뼈도 아파서 뭐 이제 암 쪽으로 봤을 땐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생기니까 소변 보는 증상들. 뭐 소변이 좀 뭐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아니 약간 비뇨기과 가면서 이렇게 연기 잘하네. 방청객 수준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알면서 왜 그래? 선수끼리. 오래돼가지고 아마 많이 잊으셨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현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PSA라고 네. 이제 혈액으로 이제 전립선 그 특이 항원 검사를 이제 우리가 혈액으로 측정하잖아요. 네.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 뭔가 이상한 거니까 한번 뒤져보게 되는 건데 네. 그 PSA를 몇 살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50세부터 그다음에 혹시라도 가족 중에 뭐 전립선암이 있었거나 할 때는 뭐 45세, 40세 정도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엄마는 없었어. 네. 네, 미국에서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 작년 가이드라인은 55세로 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과연 조기암 발견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그래서 55세로. 그러니까 리드 타임 바이어스라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일찍 그러니까 어차피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데 맞아. 너무 일찍 발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미국은 55세지만 이제 저희 대한비뇨기과학회랑 이 아시아 지역에서 검토를 해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간암이나 폐암 같은 전립선암이 아까 말씀드린 글리슨 점수 8, 9, 10에 해당하거든요. 그 비율이 지금 10년째 25에서 35% 사이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 진단하는 암 중에 뭐 PSA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됐을 때 미국 같으면 이제 그런 암의 비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저희는 이제 뭐 똑같은 암이라도 아주 독한 암이 뭐 3배 이상 높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뭐 감히 건의드린다면 생회 전환기 검진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40대서부터.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정도 하고 매년 하는 거는 저희들도 좀 부담이니까 그 생회 전환기 검진의 PSA 숫자가 얼마인지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대부분의 질환을 뭐 미리 발견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해봤습니다. 몇이? 저는 0.7입니다. 5 넘어가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40대 같으면은 한 뭐 2.5부터 조금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고요. 50대면은 한 3.5, 60대면 이제 4나 아까 그 김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5 정도 조금 이렇게 나이별로도 차이를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전립선 발생이 서양보다 적다는 거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는 거지 최근 20년 동안 20배 올랐어.
발생률이. 맞아요. 이 고령 사회에서 아주 이제 메이저 암으로 이제 등극을 남자에서는 메이저 암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 폐, 간, 대장에서 5번째니까 남자한테는 5대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남자가 유방암이 없으니까. 재밌는 사실은 이제 뭐 일시적인 결과였지만 뭐 언론에 보도도 됐던 게 뭐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 3개 구에서는 뭐 한두 해 정도 1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검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야? 뭐 KBS? 네. 조선일보는 아니었습니다. 네. 경쟁 언론사였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모 언론이야. 네. 대부분 다 모 언론이야. 네. 근데 교수님, 야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네. 강남구 서초구 즉 이 좀 잘 사는데 부자 동네에선 전립선암 발생이 1위였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야, 그 아주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열심히 찾아냈다는 네, 건가? 검진을 열심히 받으면 많이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수명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층이 더 많겠지.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동경 지역, 우리보다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보면 싱가포르나 되게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제낀 거지? 간암 정도 제꼈겠다. 위와 간이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뭐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한 3위 정도까지는 가지만 구미제국처럼 뭐 1위암으로 올라가기는 그 인종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립선 암인 경우고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는 60대는 몇 프로, 70대는 몇 프로예요? 그래서 저희들 뭐 의사들은 늘 자기 질환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많게 얘기하면은 이제 현미경적으로 증상 있는 거 말고요. 60대 60%, 70대 70%, 80대 80%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그게 정상이지, 그럼. 네, 그러나 그게 다 뭐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쭤보면 뭐 그러니까 총각대 많지는 안 하시거든요. 그 소변줄기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요즘 이제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는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더 심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되면서 삶의 질이 중요했거든. 그래서 그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이면 옛날에 병으로 안 봤는데도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계속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는 진단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네. 삶에 맞게. 네. 그 의사들은 자기 분야 질병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 내가 들은 얘기인데 비뇨기과 의사들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고환부터 만져본다는 거야. 어? 왜냐면 이게 정류고환이라고 왜 고환 안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 네. 그게 혹시 있나 해가지고 고환부터 이렇게 만져보는데 맞아 이거?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 네. 저는 그랬어요. 직업병이네. 제일 먼저 고환을 먼저 확인하게 됐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손가락 발가락보다 고환을 먼저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얘기해. 예, 그 아까 PSA 검사 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PSA 검사가 뭐 일종의 성행위나 자유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자위행위를 하고 나서 PSA를 재면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치가 올라간다. PSA 수치가 올라가? 예. 그건 그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이게 피검사인데. 피검사인데. 아 예.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은 그 학구적이시니까 이 PSA 검사 옛날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PSA라는 거는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을 검사죠.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죠. 네. 피검사로. 이 보험 되잖아요. 그죠? 네, 보험 됩니다. 싸죠. 이게 아마 15,000원. 네, 만 얼마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보면은 이 어떤 물질인가 하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피해서 검출을 하는데 극미량입니다. 저희가 P1cc당 몇 나노그램이 있는지를 검출하는데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하면 정액 안에서 원래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나면은 이 정액이 반고형 성분으로 나와서 이제 정자가 잘 헤엄칠 수 있도록 정액을 녹이는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는 뭐 피해서 검출이 거의 안 되거나 약하게 돼야 되는데 전립선 염이나 뭐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일 때 그 피 쪽으로 가는 그 경계막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양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사정을 하거나 뭐 그쪽에 뭐 성행위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분비물이 한번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검사할 때는 금욕 생활을 약 3일은 해야겠네.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사하고요. 정상이면 그냥 넘어가고, 정상이 아닐 경우에는 물어봐. 나중에 재검을 하자. 근데 그때는 금욕을 한 3일 정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듣는 많은 분들은 나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네. 그게 맞습니다. 평소 금욕 생활을 하니까. 일단 전립선 비대증을 워낙 이게 많으니까 살짝 얘기를 하고 바로 전립선 암으로 넘어갑시다. 전립선 비대증 보면 내가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 왜 이렇게 치료법이 많아? 그 얘기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뭐 어떤 데는 뭐 보톡스로 한다, 어떤 데는 뭐 RF로 한다, 어떨 때는 뭐 내시경으로 한다, 뭐 대세가 뭐예요, 대세가? 대세는 이게 비대니까 일단 약을 먹겠지. 약으로 일단 합니다. 뭐 약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증상이 이제 개선이 안 되면은 뭐 수술, 레이저, 뭐 온열 치료, 뭐 지금 치료 방법이 다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그 전립선 세포가 커져서 비대증에만 확실하게 그게 원인이고 그걸 해결되고 없애면은 다 수술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방광도 사실은 나이가 들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들면 예전같이 소변을 시원하게 혹은 뭐 한참 만에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는 약으로 해야 되고 뭐 일부는 비대증으로 해결되는 게 이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전문가의 진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라서 이게 단순히 볼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볼륨만 줄여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펑셔널하게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거구만. 그래서 하나의 뭐 질환으로 그냥 하나의 치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가 가장 손쉬운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톡스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톡스는 이제 아까 그 비대증 말고 이제 신경성, 예민성, 그 과민성 방광 같은 게 이제 같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이제 신경을 좀 이렇게 둔하게 하면 전립선 주변에? 네, 전립선 주변이나 방광 주변에 그래서 이제 소변 보는 증상을 좋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전립선에 보톡스 맞아 뭐 이런 거. 네. 실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톡스 진짜 신기한 약이야. 그러니까요. 5만 군데 쓰이잖아. 미용에도 쓰이고 이런 데도. 그러면 일단 전립선 비대증은 그 자기의 정확하게 이제 기능적인 측면, 볼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각 병원마다 좀 트렌드는 있는 것 같아. 세브란스는 어때요? 저희들은 좀 수술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전문가도 따로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수술은 뭐 정말 좀 꼭 필요할 때 그냥 최후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전립선 암과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립선 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수술 아예 못하고 이렇게 퍼지거나 뭐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역으로는 수술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암이지만.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기거나. 그러니까 초기는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암세포가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그 일기 초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켜보는 게 표준 치료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직 검사에서 아주 초기고 PSA 숫자가 낮고 뭐 임상적으로도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러면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도 지켜볼 수도 있는 암이 또 전립선 암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4가지 치료의 방법이라고 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방사선 치료, 뭐 약물 호르몬 치료, 수술 치료가 있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를 항상 점검하고 나머지 3개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는 이제 보수로 얘기하고 환자 오면은 이거 당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뭐 이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냥 지켜보는 환자분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네, 근데 신뢰감이 가네. 이제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질환을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한 지가 이제 10여 년이 되는데 이제 감이 와. 네, 그러니까 젊으신 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뭐 신중하게
뭐 암이라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볼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나 처음 들었어요. 아니, 이게 인간이라는 게 암도 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인간 그 노화된 세포에서 나온 암도 네. 그 암이 뭐 젊은 애들처럼 뭐지 무지막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응? 좀 순한가요? 아, 왜냐면 내가 이제 B형 간염 주사를 계속 백신을 맞았는데도 자꾸 안 생기는 거야, 백신이. 항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신 나이면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대. 그 정도로, 그 나이에 들어와서 간경화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젊은 애들은 금방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반응이 느린 거야, 이제. 나이 들면. 아마 그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면도를 아침마다 하다 보면,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하루에 2번씩 했거든요. 오후에 되면 좀 거무디티해지니까 또 면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서운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데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사님들이 예전부터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바다나 고기만 우유만 먹고 이렇게 잘 육성된 전립선암, 미국의 암과는 다르다. 김치와 콩과 두부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생긴 암이기 때문에 일단 생기면 공격적인데 그게 40대나 50대 초반에 생긴 거는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렇지.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수도 하시고 뭐 젊었을 때 공부도 하시고 서구적인 습관을 유지하시다가 60대 후반에 발견하신 분하고는 다른 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립선암은 하나의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40대, 50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뭐 요즘 인터넷을 다 보시니까 55세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제 답변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40대나 50대 한 번 정도 PSA 10,000얼마짜리 한 번은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전립선 환자들의 가장 최빈 나이는 몇이세요? 65세입니다. 65세? 네. 은퇴하고 이제 실만하니까 딱 걸려서 오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직에 계셨거나 직장 생활 하시다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현직에 있을 때 발견이 되지. 보험료대가 겨우 정년했는데, 작년에 정년했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됐느냐. 야, 이거 얘기된다, 얘기돼. 또 거꾸로는 이러신 분들도 얘기돼. 있어요. 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제 정년하기 전에 쭉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하면은 뭐, 병실이 바글바글 하십니다. 네, 후배 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 조금 이건 다른 암 포함해서 뭐 직장에 계시거나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 또 정년을 앞두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6개월은 저희 의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검진을 다 있는 그대로 뭐 모든 거 다 한번 받으시고요. 깔끔한 몸 상태로 정년에 맞으셔서 사회학적인 해석이야. 현직에 뭐 어차피 암에 걸릴 팔자라면 현직에 있을 때 걸리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얘기되는 사회학적인 그 얘기야. 말돼. 그러면 일단 조직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서 아까 말한 글리신 스코어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악성도에 따라서 어그레시브하게 할 거냐, 좀 얌전하게 할 거냐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 팩터도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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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립선암 조직 검사는 어디서 해요? 네, 전립선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아까 방광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조직 검사는 또 어디서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회음부라 그래서 항문하고 고환 밑에 피부를 뚫어서 하기도 했었고요. 항문하고 고환 사이. 네. 그 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바늘이. 네. 그렇게도 했는데 뭐 상상하시다시피 좀 많이 아플 것 같다. 네. 예전에 저희들 농담으로는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순사가 독립투사들을 고문할 때 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아프신 검사기 때문에.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이제 부분 마취만 하기 때문에 요즘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경직장이라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늘이 꺾여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이 항문을 꺾는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쾌하지 않은 검사라서 저희가 이제 뭐가 보인다고 해서 다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해당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아까 나이인데 나이에 비해서 좀 높은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했는데 혹은 3달 전에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구나. 혹은 손가락으로 뭘 촉지를 했더니 항문을 통해서 뭐 단단한 게 만져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을 좀 종합해서 의심이 되면 이제 하겠죠. 네네. MRI도 찍어볼 거 아니에요. MRI를 찍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또 저희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전문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셔서 이거 암 같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MRI가 보험이 안 돼요? 네, 이제 진단하기 전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암이 나오면 보험이 되는 거죠, 그죠? 암이 나와야 보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일이야. 근데 이제 MRI는 그럼 언제 하느냐? 조직 검사를 했는데 뭐 암이 안 나왔고요. 근데 PSA는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 의사들도 2-3번 조직 검사 권해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때는 조직 검사를 그냥 했을 때는 그 부위만 또 하게 되니까 진단율이 낮을 수 있으니까 혹시 비용이 허락하시면 우리 MRI를 좀 뭐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항문 쪽 말고 항문 쪽과 반대쪽에 있는 전립선이 사실 저희가 놓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좀 이렇게 타겟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에 경험이 좀 없는데 이게 그 경직장 초음파 있잖아요. 네. 항문 안으로 초음파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전립선 바로 뒤에서 보잖아요. 네. 그거 보면 대충 알지 않나? 이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암은 어떤 형체가 있는데 이거는 형체가 없을 수도 있나 보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커지기만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뭐가 보여서 만져져서 뭐가 보일 때는 사실은 뭐 2기 중반 이상, 뭐 실제로 만져지면 거의 3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PSA로 진단되는 것들은 지금 저희 초기암이 대개 한 4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보는데요. 예전에 저희 항문으로 이 PSA가 개발되기 전에 환자분들 피가 모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피 검사를 다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뭐 100, 500, 1000.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들은 상당히 초기에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진단이 되면은 이제 수술할 수 있으면 현재로서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제 3가지를 그러니까 아주 뭐 초기라서 뭐 좀 지켜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네, 생존율도 높고 뭐 암을 치료하는 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느냐? 이 수술과 수반되는 부작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나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암 치료가 물론 우선이지만 그게 꼭 조금 약간 거기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쪽에 그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 그쪽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뭐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죠. 네. 그러면 수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배를 열고 하는 것. 지금 배를 열고 하는 거 수술 아까 거의 안 해요, 이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하는 거는 회음부 방법이라고 회음부 절개법이라고 100여 년 전에 가장 최초로 시도됐던 방법이 있고요. 회음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복 수술과 관련된 게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 뭐 아시다시피 로봇 수술.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은 거의 안 하지 않나요? 이제 좀 소수가 됐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도 건강보험이 안 돼요? 복강경은 대부분 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술기구는 아직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개복 수술에 비해서.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수술은 아예 보험이 안 돼요. 네, 아직은 안 되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가장 그 비급여 항목 중에 문제가 됐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초음파, 그다음에 2번째가 로봇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음파는 일부 지금 보험이 되기 시작했고요. 로봇 수술은 뭐 보험 이제를 위해서 기초 자료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뭐 안정성하고 유효성 평가도 대충 끝나서 이제 정치적인 결단만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보면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뭐 아버님이 전립선암에 걸리셨는데 이걸 복강경으로 해야 되느냐, 로봇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로봇으로 하시라고 그래.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로봇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전립선암 수술에 몇 프로를 로봇으로 하죠? 그러니까 최근 보고가 85%거든요. 85%죠. 네, 수술 중에. 완전히 이거는 정설로 이제 다리 잡은 거죠. 그래서 로봇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개복 수술은 어떻게 가르치고 뭐 로봇 수술만 다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지금 복강경 수술로 가장 표준화가 빨리 이루어진 수술이 담낭절제술입니다. 아마 요즘 개복해서 담낭절제술 뭐 하셨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요. 요새는 거의 없지. 네, 그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담낭절제술을 개복으로 했다. 그러면 의료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표준 그렇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가 지금 전립선 로봇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개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건 너무 무리한 치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정도 더 지나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 지금 미국 비뇨기과학회 같은 경우는 전체 수련병원의 97% 이상이 이미 로봇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개복 수술을 뭐 몇 케이스를 해야 되고 개복 수술을 배우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 수준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은 미국 FDA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로봇 수술 중에 뭐 비용 대비 효과나 미국에서 이제 이거는 로봇으로 해도 뭐 좋겠다라고 가장 인정받고 있는 수술은 전립선 로봇 수술이고요. 이유는 미국은 의료 수가가 높아서 개복 수술 비용과 로봇 수술 비용이 환자분 입장에서 똑같이 지금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다면 같은 값이라면 로봇이 우월한 거는 사실이니까 권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이미 홍콩과 일본이 이제 의료보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시간의 문제지 되지 않을까라고 결국엔 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되느냐지 뭐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다른 기존의 술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험을 해줄 텐데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예요? 보통 시중 가격이 얼마예요? 시중 가격은 뭐 각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브란스는 얼마 받아요? 세브란스는 뭐 예전에 1,500만 원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뭐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받고 1,000만 원 정도. 요거는 이제 입원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니면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넣는다. 뭐 많이 1,500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들여올 때 9년 전에 이게 뭐 1,700만 원 정도 받으면 병원이랑 수익 분석이 맞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1,7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돈이 많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다 1인실에 입원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제 뭐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늘 다인실을 원하세요. 그러겠지.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를 봤더니 뭐 어차피 수술을 한 번 해서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암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갑상선이나 뭐 초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뭐 수술이 좀 비싸더라도 최선을 좀 다해보자라는 의미로 전립선암이 이제 쓰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보다도 이제 다른 쪽을 좀 많이 좀 아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병실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일단 사보험에서 민간보험에서 암 걸리면 뭐 2,000만 원씩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상품 있잖아.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로봇 수술을 살린 거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돈은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의학적인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 왜 뭐 저희 전립선암의 로봇 수술을 많이들 선택을 해주셨나 하면 개복 수술하고 예전에 방사선 치료가 있었고요. 로봇 수술하고 같이 비교가 되던 치료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MRT라는 치료하고 토모 치료, 토모세라피라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치료가 한 2-3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전체 치료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이 더 센 애가 있었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싸네. 제가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받은 거예요. 환자분이 보험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로봇 하면 500만 원 좀 남기겠다. 뭐 비용이 좀 더 싼데 왜 싸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좋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두 가지 치료가 보험 인정을 받기 한 2-3년 전에 받기 전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전에 그 가장 많았던 암이 자궁경부암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사선 치료의 그 정밀도가 오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던 건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방사선보다는 이제 수술을 많이 선택했었고 그런 금전적인 이유가 참 컸었습니다. 저는 사실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 수술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싼 수술이었던 거네요. 로봇 수술이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옛날에 보험 만들 때 보면 한 번 할 때, 한 번 세션 받으실 때가 이제 50에서 60만 원으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5회, 30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매번 나눠서 내는 거랑 로봇 수술 한 번에 뭐 1,000만 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안보 성인의 3분의 2가 안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리면 2,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로봇 수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또 하나 이제 많이 얘기 신기한 거지. 그러면 왜 뭐 간암이나 폐암에서 왜 로봇 수술을 못 했느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추가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예상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한도 내서 다 써야 되니까. 한도 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로봇 수술의 그 보급의 그 현황은 상당히 그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로봇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 로봇이 진짜 수술하는 줄 알잖아. 태권브이가 수술하는 줄 안다니까. 자,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봇 팔이 들어가는 거죠? 기계만? 그러니까 뭘까요? 팔만 들어가는 거죠, 팔만. 네. 그래서 가장 자세한 자료는 작년에 김청중 선배님께서 써주신 기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뭐 저희 청년의사도 썼어요. 네. 그거 보시면은 복강경 수술을 로봇이랑 기계로 하는데요. 로봇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가 정밀해졌고요. 그래서 더 잘 보게 됐고 이제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던 거는 손이 소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볼펜심 팁 정도만의 크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4mm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2개, 3개가 들어가니까 예전에 손이 안 들어가던 전립선이나 뭐 산부인과 지역, 대장암 지역, 또 뭐 위라든지 또 식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람 손이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10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시야를 일반 뭐 돋보기 끼고 수술하는 거는 3배 정도밖에 확대해서 못 보는데 이거는 거의 내 눈앞에서 그냥 쫙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10배가 확대돼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그 가느다란 그 팔 같은 게 들어가서 거의 90도 꺾이면서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아, 팔목이 꺾여요? 네. 그 조작을 의사는 이제 수술 때 옆에서 하는 거죠. 네. 게임하듯 하는 거야,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됐던 게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고 로봇 수술 잘하는 거가 이 영향이 있느냐 봤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의 모 게임하고 아주 강한 영향이 있다고. 연관성이 있어요. 예,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밌어. 저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양강 이거 로봇 수술 그 시뮬레이션 해봤어 한번? 네, 해봤어요. 해봤지. 네. 되게 전자오락 같지 않아? 같아요. 게임 네. 같잖아, 게임. 네. 이렇게 막
옮기고 막 이 손으로 움직여서 무슨 찝어가지고 옮기고 막 자르고 진짜 게임 같더라고. 네, 사실은 뭐 중독성도 강하고요. 실제로 이 수술내 의사가 받아들이는 중독성을 또 하고 싶다. 다시 더 잘하고 싶다. 게임 중독처럼 수술 중독되는 네, 거야. 아니 이게 이거 얘기되네. 저희 농담처럼 얘기돼. 전 세계에서 5번 이상 이 로봇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다시 복강경이나 개복으로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예, 편하고 중독성, 편하다는 게 결국 중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 되게 네, 처음 듣는데 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두 번은 되게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그럴 때 못하셔서 계속 뭐 안타깝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번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로봇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참 그 좋은 일 참 꼼꼼하게 이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로봇 수술, 뭐 신장 수술, 갑상선 수술, 로봇 위암 수술을 복강경과 개복 수술과 전체 그 보고된 문헌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하고 지금 신장암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우월한 몇 가지 지표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아직은 다른 암에서 로봇 수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가장 극대하게 나타난 곳이 전립선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왜 전립선암 수술 받는 사람 중에는 이 발기부전 네. 수술하고 이거 네. 컴플레인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로봇 수술은 그걸 확률을 훨씬 떨어뜨리는 거예요. 확률을 줄입니다. 없애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 그럼 줄이느냐? 뭐 수술은 똑같은데. 아니 그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은 왜 발기부전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네.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그 요도가 전립선암으로 지나간다. 예전 선생님들은 신경하고 혈관도 요도처럼 중간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70년대 후반에 그 월시 선생이라는 그 존스홉킨스에 계시는 분이 이게 전립선 밖으로 지나간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요도하고 혈관이? 네. 그러니까 신경하고 혈관이. 아, 신경하고 혈관이. 그게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요. 사람 몸이 변한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아주 그렇게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 그 신경하고 혈관은 남기고 전립선만 띄어내면 그 발기부전과 요실금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가설에서 이제 수술이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나오게 되니까 크게 확대해서 보이고 손은 작아졌으니까 실제로 전립선과 암 있는 지역과 신경과 혈관이 있는 지역이 아마 지금 제 몸에서는 2mm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2mm의 간격을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또 띄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 손으로 도저히 이거 할 수는 있었지만 정밀도가 따라주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 왜 전립선이냐? 그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아파트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한 동으로 가정을 하시면 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가족 중에 대개 한 집이나 두 집이 전립선암이 있거나 아버님 중에 전립선암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로봇을 했더니 뭐 발기력도 뭐 나쁘지 않고 요실금도 별로 없더라는 게 입소문이 나서 미국에서는 처음 보급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2mm 간격으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전립선이 맞닿아 있는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워낙 시야도 좋고 아주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개복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없이도 워낙 경험이 축적돼 있으시니까 감으로 로봇 수술 보통 하는 사람보다 잘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보급이 빨리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급이 되던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립선암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전문가 같은 개복 수술 전문가가 적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옛날에 과거에 개복술 했을 때 발기부전 오는 확률은 몇 %였어요? 그때는 사실 뭐 거의 측정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도 그렇고 개복도 그렇고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 의사들이 부끄럽지만 잘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뢰인 환자가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가 나중에 내가 전립선암 수술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발기 안 된다. 수술 전에 경고를 하는 거죠. 미리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 경고조차도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거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로봇 수술하고 나서 이 발기부전이 오는 확률은 몇 %예요? 한 5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0대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아직도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지금 발기력 가지고 계신 거에 아주 잘해야 한 70% 정도를 아직 뭐 비아그라 같은 약을 썼을 때 다시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시는 분은 거기에 70%를 계산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관계하시는 분이 70%나 50%로 줄어들면 사실 그때는 그건 심각하게 적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의 발기 상태를 검사해요? 네. 네. 얘기 재밌네. 네,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네. 점수 25점 만점짜리 설문지가 아니, 근데 있습니다. 그 설문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발기부전인데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 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기력이 중요한 이제 저희 수술 전 상담에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요즘은 처음에보다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발기력은 분명히 약해집니다. 수술 전보다. 그러나 아주 뭐 신경을 살리고 뭐 이러면은 뭐 70% 젊으신 분들 아니면 뭐 절반. 그 다음에 3기나 이제 암 때문에 수술을 넓게 해야 되면은 발기력은 뭐 65세 이상에서 쉽지 않다라고 이제 가정을 드리는데 대안은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띄어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뭐 대안이라고 하면 사람도 살아야지. 네, 뭐 주사라든지 뭐 저희 뭐 음압 기구라든지 또 음경 보형물 수술이 있다라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하다. 미국 사람들처럼 부부 관계가 안 되면은 이혼을 당하는 뭐 형국이다. 또 우리로 치면 이제 재혼을 앞두거나 또 뭐 사별을 하시고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고령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거 중요한 이슈.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암 치료 성공률은 뭐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리는 그 방사선 치료, 뭐 요즘 나오는 뭐 근접 치료, 뭐 고주파 치료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너무 포커싱을 한 거야. 근데 이제는 환자의 삶에 포커싱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프라이어티를 갖고 사는지 자기 재혼해야 되는데 암 치료가 뭐가 그렇게 암 치료보다 자기 재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요실금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요실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수술하다가 요도를 잘못 건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 요도를 물론 잘랐다 다시 꼬매니까 그 이제 힘이 되살아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요실금이 왜 발생할까를 저희들도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수술할 때 이 타박상이 오히려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위를 툭툭 건드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1, 2mm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한쪽으로 당겨서 그 2mm를 한 4mm 정도로 폭을 넓혀서 뭐 그 공간을 이제 찾아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타박상이 발생하고 또 어떤 분의 뭐 혈관 근육은 더 힘이 좋아서 잘 회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리 육안적으로는 다 살려놨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회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손을 덜 대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지금의 이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로봇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개복할 때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뭘 좀 해볼 만하니까 더 잘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을 하게 되면서 통증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출혈도 감소하게 되고 이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입원 기간인데 입원 기간도 짧아졌나요? 사실은 입원 기간 출혈은 분명히 감소했고요. 통증이나 입원 기간은 사실 개복 수술 잘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하시는 분과 비교했던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뭐 F1 드라이버가 있고 보통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봇 수술이 참 저는 가장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은 그 보통 젊은 의사 새로 하는 의사들이 수술을 금방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익숙하게 왜 뭐 과장님 찾아다니시고 아주 나이 많으신 교수님을 찾아다니시던 거가 그 과장님들이 실력을 쌓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환자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수술이 이제 그 인간의 그 손의 그 이 뭐랄까 그 변수를 엄청나게 줄인 거야. 네. 정량화 시킨 거지. 내가 놀란 거는 그래서 이제 딱 로봇 그 로봇 손이 이제 뭘 이렇게 혈관을 좀 지혈을 시키려고 하는 혈관을 딱 잡잖아.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나와. 그래가지고 몇 초까지 이걸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무슨 마크 같은 게 쫙 올라가. 그래서 거기까지 잡고 있으면 이게 지혈이 되는 거야. 그거를 얘가 컴퓨터가 알려줘. 우리는 과거 같으면은 그냥 경험,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로봇이 다 컴퓨터가 계산해주고 막 거기다 이상한 뭐 잉크 써서 여기까지가 암이고 여기까지는 암 아닌 거를 막 칼라로 막 표시해주고 그래요, 막 네. 뭐 그런 것까지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의 손을 내 마지막 영역이 나는 수술이라고 봤는데 이제 인간의 마지막 손의 영역도 로봇한테 넘어간 거야. 네. 이게 손떨림도 뭐 보정을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손 돌릴 수가 없지. 로봇이 움직이는데. 로봇이 움직이니까 없고요. 제가 어떤 환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생각하시기에는 로봇 수술이 도장 파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도장 잘 파는 집에 가서 돋보기를 쓰고 장인이 도장을 막 파는 건데 맞아. 요즘 도장 파시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레이저로 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웃으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근데 이제 달인의 수준까지 파괴는 지금 해준 거고요. 누구나 그걸 따라가면 지금 핸드폰하고 저는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큰 변혁기입니다. 우리 수술실의 아날로그적인 환경이 디지털로 변하는 첫 기계고요.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전화로 치면 이제 카폰 이제 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예전에 다 아마 여기 연배 있으신 청취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을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안테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G, 3G 제가 주말에 핸드폰도 샀는데요. 뭐 LTE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혁시키는 첫 단계의 기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 참 재미난 표현이네. 도장 파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출혈의 위험도 줄게 되고 전체적으로 수술도 깔끔하게 끝나니까 후유증도 좀 적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 제거를 하게 되니까 생존율도 좀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 혁명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비쌌고 1,500, 1,700이었고 그다음에 그 일부 병원이 이거를 이제 너무 수익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초창기에 좀 많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 기술 자체는 새로운 혁명이야. 수술에. 아주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새로운 기계가 올 때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주셔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계는 4개월 반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허가를 해주셨는지 저희가 여쭤봤는데 기계는 미제지만 기술은 우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관점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김청준 선배님이나 정부의 이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술을 우리 걸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새로운 거 발전할 때도 다 그게 우리의 널리지가 다 우리의 지식을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앞으로 뭐 이제 디지털화되는 이 수술과 의료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하나의 큰 변혁기에 이 첫발을 잘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 나온 기계에 대해서 좀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장점은 뭐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이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옛날에 뭐 한 테니스공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미식 축구공 한 서너 개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게 변했고요. 시야가 더 좋아졌어요. 시야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내시경처럼 생긴 로봇이라든지 이제 하나의 큰 변혁기가 또 왔습니다. 15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복강경처럼. 지금은 복강경처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기계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그 안에 내시경 손이 여러 개가 튀어나와서 하는 기계를 하고 가는데요. 네, 그게 이제 배꼽 뚫고 들어가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그런 복강경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로봇 기술이 되면 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싱글 단일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로봇을 조작하는 경우는 이미 나왔어. 예. 근데 재밌더라고. 왜 이제 네. 그 팔을 복강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네. 로봇은 반대로 움직이더라고.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첨단 과학인데 이게 옛날에는 로봇 팔이 이렇게 쑥 밀고 당기고 하는 이 길이가 약 15cm였다면 네. 지금은 30cm까지 배 안에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배 안을 다 뒤집는 거지. 이제는 이제는 암이 난소암 같은 것도 이제 보통 암이 복강 안에 막 퍼지잖아요. 그런 거는 열어서 해야 되는데 복강경 하거나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쭉쭉 가니까. 다빈치 XI라는 버전에서 그렇게 손이 쭉쭉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미국 기계고 비싸다고 보시는 것도 10분 이해합니다. 좀 비싸. 30억이니까. 당연히 뭐 우리나라 기계가 돼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관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세계에서 제일 잘하면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환자도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의료를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치면은 심지어는 케이스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파생 상품이 있는 건데 저희들끼리 그 지난주에 이제 로봇 심포지움을 하면서 대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로봇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스티브 잡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근데 저는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학자들께서는 달리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장난감이고 핸드폰이고 이거는 사람의 삶을 살리고 변혁을 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기계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 변혁기입니다. 아마 녹음이 되어 있을 텐데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가 이 녹음을 다시 들으면 그때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갖고 얘기를 했구나. 이미 그건 다 장난감이고 9세대가 카폰처럼 9세대가 버린 이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난 다 나올 거라고 나는 봐. 예를 들어 이제 그 미니 로봇 같은 게 나와서 이제 혈관만 꼬매는 거야. 아니면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장단컨대 20년 안에 개인 클리닉에도 로봇 쓴다. 맹장 수술할 때도 로봇 쓴다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유저 프렌들리로 갈 거라고 분명히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특정 목적으로만 혈관 꼬매는 있으면 혈관 로봇 갖고 와라 하면서 로봇을 한다. 왜냐면 그 조작이 훨씬 더 섬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세인데 잘 이제 그 남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기준을 맞춰서 건강보험으로 이제 그 좀 분석을 해서 결과가 확실하면 좀 보험으로 제도권으로 조금씩 흡수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이걸 로봇 그거 비싼 거 아니야? 그거 뭐 의사들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제는 좀 없어지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무슨 다빈치에서 나온 사람 같아. 사실 이게 의사들한테도 복음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앉아서 하잖아. 네. 그렇죠. 예. 앉아서 하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3시간짜리도 덜 피곤해. 앉아서 하니까. 그런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중간에 또 로봇을 정지시켜 놓고 나가서 커피 마실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저희 그 정지 기능이 있어. 로봇 팔 네. 정지 기능. 네. 그래서 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저 커피 마시고 갑시다. 그럼 딱 커피 마시고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 약간 위급 상황일 때 정지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가 이제 아주 초창기 때 이 개발이 될 때 이게 기계니까 어느 레인지 밖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서킷이 딱 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봇에서 머리를 띄는 순간 로봇은 딱 꺼지게 돼 있고 그런 안전화 기능은 당연히 지금 뭐 1년에 60만 건씩 지금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후배가 이 인턴들을 데리고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옛날에 이렇게 땡기는 옛날에 사람이 땡기는데 요즘은 리트랙터라고 그래서 땡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잡아당겼는데. 그 기계가 의사를 위한 거냐 환자를 위한 거냐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의사를 위한 기계지만 결국은 환자를 위하는 거죠. 지금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가 편한 것도 결국은 환자를 위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거가 저희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 비용을 상정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변혁기라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또 비용이 수반되니까 너무 어렵지만 저희들 의사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내시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항상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어떤 이런 육체적인 피로나 이런 게 좀 덜 해야 수술 집중력이 낮아지는 거지. 높아지고 그러면 수술 예후? 그렇지, 훨씬 더 좋아. 실수를 안 할 확률이 높은 거지. 네. 왜냐하면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집중력이 좋으니까 실수를 적게 하는 거지. 그래서 쾌적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봇이 내가 보니까 외과 의사의 그 직업적 수명을 약 10년 늘렸어. 10년에서 15년. 왜냐면 노안이 와도 할 수 있으니까. 손이 떨려도 할 수 있으니까. 체력 부담이 적어도 앉아서 하는데 뭐. 서서 안 하고. 10배를 확대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화질은 얼마나? 화질이 영화처럼 보여, 영화처럼. HD급. HD급으로. 역시 이번에 나온 건 이제 HD급. 풀 HD보다 좋습니다. 울트라 HD. 근데 3차원으로 보여요. 3차원. 3D로. 3D로 보이나요? 예. 아주 이거 딱 보는 순간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니 근데 노안이 왔을 수도 있고 그거를 다 조절을 해줄 수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네. 실력 있는 의사분들의 어떤 그 실력 훨씬 좀 더 오랫동안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다음 단계가 이제 그 튜토리얼 기능이라 그래서 중간에 잘하는 선생님들의 그 팁을 우리가 왜 헬프 버튼을 컴퓨터에 누르지 않습니까? 조막조막 비디오 클립처럼 유튜브처럼 뜨는 거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헬프를 눌러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이 떠. 그 부위에서 어떻게 하는 영상이 뜬다고. 진짜 그 수술하면서 보는 거야. 이건 혁명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완전 비행이야, 비행. 예.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랑 비슷해. 옛날에는 그 조종사의 그 경험과 이런 게 중요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가 하고 조종사들은 그걸 관리 감독하잖아.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오토파일럿 기능 뭐 이미 다 일부 구간을 이제 이 영화처럼 프레임별로 수술하는 기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본 오사카에 있는 무슨 학회에 제가 뭐 한국에서 수술을 하면 제 수술실을 뭐 우리 신문선 해설위원이나 차범근 위원처럼 이게 코멘트라는 거죠. 해설가들이 일본에 앉아가지고 이 도면에다 그리고 화면에다 표시도 하고 여기다 치는 거 아니냐. 뭐 여기를 좀 더 쪄보면 어떠느냐. 그걸 이제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죠. 지금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외부에 있는 데서 이제 나근호 교수 후배가 로봇을 하는데 나근호 교수는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에다가 이 전자펜으로 야 여기 더 쳐라. 그러면 이 수술하는 사람 그 시야에 전자펜이 그려진다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서로 이 핸드폰 헤드셋 기능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여기 더 쳐. 여긴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새는 두알로 돼가지고 두 명이 들어와. 두 명이 들어와서 두 명이서 막 서로 이렇게 챙챙챙챙챙챙 하는 거야. 게임이야 완전히. 그렇게 됐네. 게임이 됐다니까 수술이. 그 조금 도와주는 게 저희들한테 참 큰 의미인데요. 왜 아마 바둑 같은 거 보시면 왜 그 한수, 훈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요거 이거 잘라야 말아야 돼. 뭐 이럴 때. 그런 거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이걸 쳐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할 때 야, 쳐. 그거를 컴퓨터나 아니면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한다면 환자의 안정성이나 이 수술 결과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료 기술의 발달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막 실제 몸으로 때우고 주소 듣고 막 실제로 이렇게 손이 가서 움직여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야. 이제 완전히 디지털이야. 디지털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혁신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 의사들도 어쩔 수 없어. 이걸 못 쫓아가면 진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기술, 수술기술이 넘버원이라고 하지만 이 넘버원을 유지하려면은 이 혁신을 쫓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넘버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이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대장, 뭐 위, 뭐 심지어 뭐
코골이도 요새는 로봇으로 하더라고. 그래요? 코골이도? 왜냐면 손이 이렇게 거기서 안에서 이 모관을 깔짝거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로봇 수술의 장점이 나는 그냥 단순한 수술의 장점이 아니라 새로운 수술의 혁명이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왜 로봇 수술이 뭐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미래적인 장점을 빼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당연히 회복이 빠르고 예. 또 수술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정밀도를 느낄 수 있는 뭐 전립선암처럼 발기력이나 뭐 요실금 같은 데서는 이제 효과를 본 지가 10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밀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다른 그 지표들이 또 쌓이는 것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겨우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에서는 5년밖에 안 됐고요. 우리가 시작했고. 그래서 당연히 뭐 이 논란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은 아직은 이게 비싸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이 수술이 개복하고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전부 다 로봇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은 옛날에 왜 비싼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핸드폰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업체도 늘어나고 가격은 다운되고 펑션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뭐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변혁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가 안 하면 중국에서 할 거고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쟁 관계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충분한 트레이닝이 전제돼서 수술에 임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 내가 그 로봇 수술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아나토미야. 해부하게 해봐. 그러니까 테크닉은 뭐 10개, 100개 넘어가면 거의 로봇이 하니까 이 조작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뭐 거의 이제 균등해져. 막 30년 서전이나 10년 서전이나 똑같아.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진 않아. 로봇이 다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해부하게 해봐. 그 정확한 그 주변 장기를 파악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트레이닝 그다음에 이 계속 적응증을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좀 학술적인 검증을 해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약간 이머전시 상황에서의 백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만 있다면 나는 이거는 빨리 우리나라 의사 서전들이 빨리 도입을 해야 그러니까 쫓아가야지. 그리고 나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부가적인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국산 없어요 이제? 네, 국산 뭐 우리 뭐 S전자나 여러 회사에서도 다 검토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경쟁 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는 못 만들어도 두 번째 걸 잘 만들더라고. 그러니까요.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얼리 이노베이터는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우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국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 의사들을 만나면은 당연히 두 번째 회사는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이 공학 기술이 골고루 발전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영상 기술, 기계 제어 기술, 전자 기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큰 병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골고루 갖춰진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카이스트도 준비하고 있고 전부 다 하고 있고 이게 뭐 마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지금 업체는 뭐 독점이고 나머지를 다 방해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회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건 하나의 큰 시장이니까 왜 예전에 호떡 장수가 여럿이 모여야 잘 되는 것처럼 맞아요. 생기면 더 커지는 겁니다. 호떡 골목이 생기듯이 떡볶이 골목이 생기듯이. 그래서 국산 나오면은 그 로봇 이름을 태권브이로. 그게 사실 가장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아니면은 뭐 이순신. 네. 12개의 로봇이 있다고. 12가지의 로봇이 있다. 네. 빨리 국산에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케이. 오늘 국내 로봇 수술의 이제 최초 시도자죠. 그리고 가장 많은 전립선암 로봇 수술 건수가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전립선암 걸리면 우리 나군호 교수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오케이. 나균호 교수를 모시고 로봇 수술과 전립선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주시면 또 한번 와서 다른 각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어요. 네. 국산 나오면 한번 합시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수다 김철중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다 양깡 양광모였습니다.